한 남자가 죽어갑니다. 1598년 일본 후시미성.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 전국을 통일한 그 남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남긴 말은 조선에서 군사를 철수하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평행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본 전국을 통일할 정도로 강력했던 히데요시가 왜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 하나 정복하지 못하고 7년 동안이나 허우적거리다 죽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 전쟁이 벌어진 그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꿀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1592년 그 한 해에 전 세계가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 조선의 비극이 왜 세계사의 거대한 퍼즐 조각이었는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 그래서 조선이 당했구나.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20분간 저와 함께 1592년의 세계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시죠. 전쟁을 직접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국전쟁의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전쟁은 절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미국, 중국, 소련,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 땅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싸웠습니다.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일본과 조선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명나라의 은, 스페인의 몰락, 오스만 제국의 압박, 네덜란드의 야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5가지 퍼즐 조각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조각, 1588년 무적함대의 패배, 바다의 주인이 바뀌던 순간. 두 번째 조각, 은의 대홍수, 전 세계가 은에 미쳐가던 시대. 세 번째 조각, 오스만 제국의 그림자, 유럽을 묶어둔 거인. 네 번째 조각, 네덜란드의 등장, 새로운 자본주의 강국의 탄생. 다섯 번째 조각, 히데요시의 계산, 모든 조각을 꿰뚫어본 한 남자의 야망. 이 5 조각을 맞추고 나면 여러분은 역사를 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조각부터 차근차근 맞춰볼까요? 1588년 7월 영국 해역. 130척의 거대한 전함이 물결을 가르며 다가옵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입니다. 무적이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당시 스페인은 전 세계 은의 80%를 독점하고 있었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렸습니다. 이 함대가 움직이면 전 유럽이 떨었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영국의 작은 전함들이 스페인 함대를 격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스페인은 거대한 함선으로 적선에 달라붙어 칼과 창으로 싸우는 중세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달랐습니다. 작고 빠른 배로 멀리서 대포를 쏘는 새로운 시대의 전쟁법을 사용한 겁니다. 결과는 스페인 함대의 절반이 침몰하거나 파손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전투는 단순한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역사의 중심축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독점하던 아시아 무역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같은 신흥 강국들이 우리도 동양으로 가서 한몫 챙기자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4년 후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히데요시는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열강들이 내부 분쟁으로 혼란스러운 지금이야말로 아시아에서 대륙 진출을 감행할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히데요시에게는 한 가지 절실한 것이 더 필요했습니다. 바로 돈, 정확히는 은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퍼즐 조각을 살펴보겠습니다. 1545년 남아메리카 볼리비아. 한 인디오가 산을 오르다 우연히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화가 난 그는 그 돌을 주워 던졌습니다. 그 돌이 깨지면서 반짝이는 은빛 광맥이 드러났습니다.
포토시 은광의 발견입니다. 이 은광 하나에서 나온 은이 당시 유럽 전체 은 생산량의 50배를 넘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한 산에서 유럽 대륙 전체보다 50배나 많은 은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그 엄청난 양의 은이 대부분 어디로 흘러갔느냐는 겁니다. 바로 동아시아, 특히 명나라로 흘러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570년대 명나라는 일조 편법이라는 새로운 세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쌀이나 배로 내던 세금을 은으로만 받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명나라 인구가 약 1억 5천만 명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526년 발견된 이와미 은광에서 엄청난 양의 은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 중반 일본은 전 세계 은 생산량의 무려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남미의 포토시, 일본의 이와미, 이 두 곳에서 나온 은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최초의 진정한 세계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은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달러처럼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기축통화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상황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일본에는 은이 있다. 명나라는 은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명나라와 조선을 정복하면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유럽의 어떤 왕보다도 부유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히데요시가 꿈꾼 대동아 은제국의 청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히데요시에게는 또 다른 행운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유럽 강대국들이 아시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유럽은 한 거대한 제국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퍼즐 조각, 오스만 제국 이야기입니다. 1529년 9월, 오스트리아 비인 성벽 밖 10만 명의 오스만 군대가 유럽의 심장을 포위합니다. 당시 유럽인들에게 오스만이라는 이름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 3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은 끊임없이 유럽을 압박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발칸반도를 점령하고 이제는 비인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비는 가까스로 버텼지만 유럽의 공포는 계속되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진 바로 그 해, 오스만 제국과 합스부르크 왕가는 장기 전쟁이라 불리는 15년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스페인, 오스트리아, 신성로마 제국 같은 유럽의 강대국들이 모두 오스만과의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은 무어인들과 북아프리카에서 싸우느라 바빴습니다. 프랑스는 위그노 전쟁이라는 종교 내전으로 나라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영국은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한 직후라 국력을 회복하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오스만 제국이 없었다면, 만약 유럽 강대국들이 동아시아로 군대를 보낼 여유가 있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군대가 조선 땅을 밟았을 수도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단순한 동북아시아 전쟁이 아니라 세계대전의 성격을 띠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스만 제국이라는 거대한 적이 서쪽에서 유럽을 묶어둔 덕분에 조선은 유럽 열강의 식민지 경쟁에서 한 세대 정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긴 세월 동안 많은 것을 보셨겠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말이 있죠. 당시 조선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유럽을 묶어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우리에게 숨쉴 공간을 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제대로 이용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나라 네덜란드입니다. 네 번째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1568년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작은 나라, 인구도 적고 천연자원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나라가 당시 세계 최강국 스페인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80년 전쟁이라 불리는 독립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개미가 코끼리에 맞섰을까요? 네덜란드는 군사력 대신 새로운 무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돈과 정보였습니다. 1595년 네덜란드 상인 코로넬리스 데 하우트만이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도착합니다.
네덜란드 최초의 아시아 항해 성공입니다. 돌아온 배는 후추와 향신료로 가득했습니다. 투자금의 400%를 벌어들였습니다. 이 성공을 본 네덜란드 상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시아 무역이야말로 금광이다. 1602년 그들은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를 설립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의 개념이 바로 이때 탄생한 겁니다. 일반 시민들로부터 돈을 모아 회사를 만들고 이익을 나눠 갖는 시스템. 이게 바로 현대 자본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빠르게 포르투갈의 무역 독점을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더 좋은 배, 더 정확한 지도, 더 공격적인 무역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돈의 힘이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민간 회사였지만 군대를 보유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조약을 맺고 식민지를 건설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아십니까? 국가가 아닌 회사가 전쟁을 하고 나라를 만드는 시대가 온 겁니다. 592년 임진왜란 당시에는 아직 네덜란드가 동아시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1609년 네덜란드는 일본과 독점 무역 조약을 맺습니다. 이후 200년 동안 네덜란드는 일본이 서양과 교류하는 유일한 창구가 됩니다. 조선과 명나라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히데요시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농민의 아들에서 일본 통일의 영웅이 된 남자. 그는 천재적인 전략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을 통일한 후 그를 따르던 수십만 명의 무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은 전쟁터에서 공을 세워 땅과 재물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일본 내에서 싸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자리 없는 젊은이들만큼 위험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물며 칼을 든 무사들이라면? 히데요시는 주변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명나라는 북방의 몽골족과 싸우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환관들의 부패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1580년대 백년교도의 난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조선은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군대는 있으나 마나한 상태였습니다. 당파 싸움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유럽은 오스만과의 전쟁, 종교 전쟁으로 동아시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은은 명나라가 목말라 하고 있었고 일본에는 넘쳐났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많은 역사책이 히데요시의 침략을 미친 짓 혹은 망상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그의 계산은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첫째, 일본 내부의 무사들을 외부로 돌려 정치적 안정을 꾀한다. 둘째, 명나라의 거대한 은 시장을 장악한다. 셋째, 약해진 명나라와 준비되지 않은 조선을 공격한다. 넷째, 유럽 열강들이 개입할 수 없는 타이밍을 노린다.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면 히데요시는 아시아의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데요시는 두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조선 백성들의 저항 정신. 의병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양반도, 평민도, 노비도 함께 싸웠습니다. 이것은 히데요시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둘째, 이순신이라는 천재적인 장군. 명량해전, 한산도 대첩. 바다를 장악하지 못하면 대륙 침략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순신은 히데요시의 모든 계산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7년 전쟁 끝에 히데요시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임진왜란은 단순한 일본의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 무적 함대의 몰락, 은의 대홍수, 오스만 제국의 유럽 견제, 네덜란드의 부상, 명나라의 쇠퇴. 이 모든 세계사적 흐름이 1592년 조선 땅에서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조선은 그 거대한 물결의 한가운데서 홀로 외롭게 싸워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2025년도 1592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긴장, 전 세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위기는 절대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조선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습니다. 200년간의 평화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준비되지 않은 평화는 위험합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힘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백성의 힘이 나라를 구합니다. 왕도, 양반도 아닌 이름 없는 백성들의 의병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는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긴 세월 동안 쌓으신 경험과 지혜에 역사의 통찰을 더하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150년 전의 엇갈린 선택, 조선의 쇄국과 일본의 개항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 평행이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